작전명 프라미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우리 국민 28명 전원이 안전하게 위험지역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24일 수단에서는 현지 교민들의 목숨을 건 탈출이 있었는데요. 육해공을 총동원한 프라미스 작전으로 수단 현지 교민들은 무사히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었죠. 지금 전 세계 나라들이 자국민을 수단에서 탈출시키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상황. 멀고도 생소한 아프리카 수단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지난 4월 15일 수단에서는 내전이 발생했습니다. 수도 하르툼은 총소리와 포격소리로 가득 찼고 순식간에 도시는 생지옥으로 변했죠. 이번 내전으로 현재까지 400여 명이 숨지고 4천여 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무력 충돌은 정부군 수장인 1인자 부르안에게 2인자인 신속지원군 수장 다갈로가 반기를 든 건데요. 이 사태를 한 줄로 정리하면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 두 사람은 수단의 30년 독재자인 알바시르 정권 아래에서 힘을 키워왔습니다. 부르안이 하르툼에서 북쪽 지방 출신인데 정규 군 엘리트 코스를 쫙 밟아온 사람이고 바시르가 임명해서 육군 참모총장으로 앉힌 사람이에요. 반면에 다갈로는 신속지원군 RSF의 수장인데요. 신속지원군은 2013년 결성된 잔자위드 민병대에서 발전한 조직으로 바시르 대통령이 직접 키운 조직입니다. 바시르가 신변안전 위해서 정부군이 아닌 신속지원군이나 RSF를 만들어 권력을 부여한 거죠. 일종의 사병과 같은 거예요. 다르푸르 북부 지역의 금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권을 줘요. 군사력뿐만 아니라 경제력 짱 인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죠. 최근에 수단에서 최대 부자 중 한 명이 누구냐 하면 이 다갈로라고 그래요. 부르한과 다갈로, 이 두 사람은 독재 정권 아래서 나름의 세력을 키우고 부를 누려온 사람들인데 2019년 알바시르 대통령의 뒤통수를 칩니다. 왜 그랬냐 하면 당시 바시르는 30년 넘게 독재를 하며 전쟁 범죄, 인권유린, 인종학살 등을 자행했고요. 특히 2011년 오랜 내전 끝에 남수단이 독립을 하면서 인근 지역 유전을 가져가 버리는 바람에 수단은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성난 시민들이 민주화를 요구하며 정권이 힘을 잃어가고 있던 때였죠.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고 판단한 둘은 힘을 합쳐 새 판을 짜기로 한 겁니다. 쿠데타죠. 부르한은 군대를 쥐고 있으니 대통령만 몰아내면 1인자가 될 수 있고 부르한에게 좀 더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다갈로는 부르한이 권력을 쥐면 바시르 밑에 있었던 자신이 위험할 수도 있으니 이기는 편에 붙은 거죠. 또 다갈로는 바시르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도 있었을 겁니다. 충성을 다했는데 자신을 버렸거든요. ICC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이제 그 전쟁 범죄, 인권유린, 인종학살 이래가지고 바시르가 기소를 했는데 발뺌을 하면서 모든 책임을 그 잔자위드 다갈로죠. 얘네들이 한 거라는 걸로 일종의 희생양으로 삼은 거예요. 2019년 둘은 결국 쿠데타를 일으켜 바시르 대통령을 몰아내는데요. 오랜 독재자가 사라지자 당시 수단 사람들은 민주화에 대한 기대에 가득 찼습니다. التزم من خلال دوره ده انه يسلم السلطه الدور ده دايرين انتخابات حرة نزيهة أجاب الشعب السوداني إن شاء الله جاب لنا يدو. 과도 정부를 수립한 두 사람은 총리까지 앉히며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듯 보였는데요. 하지만 그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군대라는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던 두 사람이 허수아비 총리를 그냥 둘 리가 없으니까요. 이 둘은 2021년 다시 쿠데타를 일으켰고 총리를 끌어내리면서 군부가 다시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이제 진짜 나라를 손에 쥔 부르한. 그가 가장 먼저 하려고 한 일은 군대 통합이었습니다. 자기도 대통령의 뒤통수를 쳐보니 이거 나도 언제 당할지 모르겠네 하면서 총칼을 자신의 휘하에 모으려고 한 거죠. 당연하지만 다갈로는 반발했습니다. 신속지원군도 정부군이 아니기 때문에 2년 내에 정부군에 통합시키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다갈로가 할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10년 제시한 거예요. 양측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또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다갈로는 금광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부르한 밑으로 들어가면 금으로 어떤 경제적 이권까지 잃게 되니 당연히 다른 생각을 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국 지난 11일 군대 통합 협상 시한이 종료되었고 부르한이 다갈로의 군대 RSF를 위협으로 간주하면서 지금의 무력 충돌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사실 수단의 내전 소식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는데요. 수단은 195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쿠데타 시도만 10번도 넘게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번 쿠데타가 유독 주목받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싸움에 주변국들이 개입하면서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이거든요. 다른 나라가 수단 집안 싸움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뭔지 알려면 지도를 봐야 하는데요. 수단은 7개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고요. 나일강이 관통해 흐르고
동쪽으로는 홍해까지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나라입니다. 현재 이집트는 정부군 부르안을 지원하고 리비아는 다갈로를 지원하는 모양새인데요. 먼저 이집트의 경우 수단 정부와 잘 지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집트는 나일강 하류에 있기 때문에 항상 물이 부족한데 강 상류에 위치한 에티오피아가 댐을 건설하면서 두 나라가 갈등을 빚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낀 나라가 수단입니다. 이집트 입장에서는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찌됐건 현재 수단의 수장인 부르안과의 관계를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리비아는 다갈로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특히 수단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리비아 동부 군벌은 수단과 서로 병력을 주고받을 만큼 가까운 관계입니다. 이번 내전에도 리비아 군벌이 다갈로에게 군수 물자를 보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죠. 여기까지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주변국들의 이야기 같은데 여기서 등장하는 뜻밖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 러시아 민간 군사 기업 바그너 그룹 용병이 수단에 파견됐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바그너 용병은 푸틴의 사병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러시아가 다른 나라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때 주로 이용하는 용병 그룹이거든요. 이런 바그너 용병이 수단 내전에 왜 갑자기 등장하냐 싶을 텐데요. 사실 러시아는 오래전부터 수단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2014년 크림반도 침공 이후 서방 제재가 들어오자 아프리카에 눈을 돌리는데요. 특히 수단은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하고 광물 자원도 풍부하다 보니 러시아 레이더망에 딱 잡혔습니다. 다갈로 군대의 군사훈련을 도와주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다갈로가 금광에서 얻는 수익을 러시아와 나누면서 군사 정치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죠. 그리고 또 수단은 러시아의 무기를 사들이는 단골 고객이거든요. 가뜩이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 제재가 촘촘해지는데 그 손실을 메우기 좋은 수단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수단도 민주주의가 되면은 서방 세계에 협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러시아 입장에서 불리하게 되죠. 그래서 러시아는 군벌이 이렇게 특세하고 또 정세가 불안한 것을 오히려 더 방지는 입장이고, 이런 러시아의 행보에 잠자코 있던 미국도 경고를 날립니다. 지켜보고 있다는 건데요. We do have deep concern about the engagement of the Wagner Group in Sudan. 심각해져만 가는 수단 상황에 국제사회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번 내전 사태는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수단민으로 떠나고 있는데 그게 전민사회가 힘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거기에 지금 주변 세력들이 긴밀하게 정부 세력에 힘을 더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사회 예전은 좀 어렵지 않나. 인도적 차원의 72시간 휴전 협상도 하루도 안 되어서 결렬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단 국민들의 피해는 늘어가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이 사태가 해결되고 수단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오기를 바라봅니다.